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인 남성입니다. 결혼한 것은 내년 3월이면 정확히 5년 차가 되고요. 지금의 아내와 연애만 7년을 넘게 했지만 결혼은 늦은 편이었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원래 연애 초기에는 아내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갈 쯤에 생각이 바뀌어 파혼 직전까지 갔었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길 반복하면서 결혼이 미뤄진 거였습니다. 아내 입장은 나중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으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가지자는 생각이었고, 저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게 저는 제가 보고 자란 아버지란 존재가 끔찍하게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건달, 조폭, 양아치였거든요. 물론 젊은 시절 한때 그랬던 게 전부였고 그때는 사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거기지만요. 아버지를 떠올리면 왼쪽 손목의 꼬리부터 시작해 온몸에 달라붙어 있는 커다란 호랑이 문신이 가장 먼저 떠올랐죠. 그리고 또 하나, 한겨울 어머니와 쫓겨나서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잤던 기억이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운 그날 어머니는 저를 안고 엉엉 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넌 꼭 성공해. 그래서 엄마 대신 복수해줘. 알았지? 너희 아버지같이 절대로 살지 말고. 어린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물었어요. 아빠는 왜 우릴 싫어해? 왜 엄마만 보면 화를 내? 그건 엄마도 잘 몰라. 확실한 건 널 위해서라도 그 인간이랑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거야. 민우야, 넌 무조건 엄마 따라서 간다고 해야 한다. 알았니? 알았어. 혹여나 아빠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면 안 돼. 저런 인간 밑에서 널 키울 순 없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미안하다, 민우야. 엄마가 이렇게 못나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엄마 얼른 이혼해서 우리 둘이서만 살아.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해볼게.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두 분이 싸운 것은 오로지 제 양육권 때문이었고요. 어머니는 절대로 아버지에게 저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저 역시 어머니와 약속한 것처럼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죠. 아버지는 이에 분노했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다 때려 부셨고 경찰도 몇 번이나 출동을 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집안 싸움엔 경찰들이 개입을 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해달라는 작은 경고가 전부였으니까요. 결국 어머니는 절 데리고 도망을 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인 아버지는 사람 찾는 일에는 도 같은 사람이었죠. 짧게는 반나절, 길어도 이틀이면 아버지는 저희를 찾아내더군요. 그렇게 끌려오면 다시 또 싸움이 시작됐고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11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엄마가 죽어? 사고로 죽었어. 거짓말이지? 엄마가 왜 죽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 아버지는 너무나 덤덤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는데 순간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도 혹시나 해서 물었죠. 설마 아빠가 죽였어?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인 거 아니야? 민우야, 아빠가 죽였으면 진작에 죽였지. 이제 와서 왜? 그리고 경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넌 공부나 해. 엄마 보여줘.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안 그럼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래, 가자. 가서 확인해보자. 제가 본 건 어머니의 시신은 아니었습니다. 유골함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와 저는 그 유골을 바다에 나가서 뿌리며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렸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기에 결혼을 했을 텐데 최소한의 정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더군요. 생전에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아버지가 아주 젊은 시절, 그러니까 21살에 아버지가 군대에 들어가는 것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 기간에 제가 생겼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거의 혼자 저를 키웠다고 말이죠. 절 데리고 그토록 도망을 치려고 했던 어머니는 결국 혼자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죠. 절대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처럼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아까 그 친구들 뭐야? 불량해 보이던데. 너 괴롭힘 당하니? 내가 왜 괴롭힘을 당해? 내가 괴롭히면 몰라도. 너 지금 뭐라 했어? 누가 누굴 괴롭혀? 내가 애들 괴롭히는 거지. 왜? 난 그러면 안 돼? 이 새끼가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놨더니 지금 너 뭐하라고 했어? 난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대가리 좀 컸다고? 순간 아버지의 커다란 근육에 힘줄이 보였습니다. 주먹을 움켜쥐고 있던 거였죠. 마치 문신에 박힌 호랑이가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어린 시절 기억 때문인지 저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나름 사춘기니 물러서지 않고 대꾸는 했죠. 뭐? 왜? 때리게? 때려! 민우야, 난 2번은 경고 안 해.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만에 하나 다른 애들 괴롭히고 가오 잡고 다니다가 나한테 걸리면 넌 죽어. 알았어? 왜? 엄마처럼 아무도 모르게 죽이게? 아버진 그 말에 픽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 아버진 그날은 그냥 넘어갔고 저는 아버지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다리에 힘까지 풀렸죠. 속으로는 안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생각해서는 안 될 걸 떠올리게 됐죠. 뭐야, 아빠도 결국 별거 없네. 하긴 전직 조폭이지 현직은 아니잖아. 라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애들을 괴롭힌 적은 없었어요. 그저 좀 노는 애들이랑 술 담배를 하며 어울린 게 전부였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학교 소각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선생님에게 걸리게 된 거죠. 그 선생님은 당시 한자 선생님이었는데 흔히 말하는 만만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크게 혼을 내지 않아서 더러 과자를 먹거나 떠드는 애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적반하장으로 나가면 넘어가 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저와 어울리던 친구 중 하나가 나서서 선생님의 어깨를 쳤죠. 선생 같지도 않은 게 어디서 지랄이야. 담배 맛 떨어지니까 선생님 그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 우린 다 피우고 갈라니까. 선생님은 들고 다니던 기다란 회초리로 친구를 한 대 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해? 너희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어? 당장 불 안 꺼? 아이 어쩌지? 여기 있는 우리 다 부모도 2손 2발 다 들어서 불러봤자 소용없는데. 그리고 이거 장초라서 너무 아까워서 못 끄겠습니다 선생님. 킥킥거리면서 배를 잡고 웃는 애들, 반항 제대로 했다고 으스대는 녀석까지 전 구석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전처럼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아이를 끌고 가려고 손목을 잡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선생님이 다치면서 일이 커지게 된 거였죠. 다른 선생님들도 쫓아왔고 뒤늦게 학년 주임 선생님이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저희 모두 학교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부모도 완전 포기를 했다고 하던 다른 애들의 부모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선생님에게 사죄를 하고 가벼운 처분 정도로 넘어가 달라 호소를 하더군요. 그날 빈 교실을 통째로 빌려서 교감 그리고 학년 주임, 피해를 입은 선생님이 팔에 깁스를 한 상태로 앉아 계셨죠.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건 오로지 저희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학년 주임 선생님이 제게 물었죠. 야 민수, 너희 아버지는 안 오신대? 그게 이런 거에 관심도 없으시고 딱히. 그런데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때가 한여름이었기에 몸에 딱 달라붙는 짧은 팔을 입은 아버지가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죠. 동시에 친구들은 아버지 문신을 보고 오하고 탄성을 내질렀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바짝 긴장해 있었고 학부모들 눈은 2배로 커졌더군요. 헌데 아버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자 선생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짧게 물었죠. 전치 6주? 네? 그거 팔 전치 6주냐고 물었습니다. 아, 네, 뭐 그 정도. 허리가 같이 나가서 7주 정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학부모와는 달리 그 선생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웅성거림이 들릴 정도로 꽤 오랜 시간 그러고 계셨죠. 결국 한자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하니 그때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제 몸이 부웅하고 공중으로 떴죠. 제가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주먹으로 제 명치를 한 대 치고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가 내가 그때 경고했지? 2번은 없다고! 어디서 하늘 같은 선생님을 때려! 죄? 용서? 그건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이 새끼야! 저는 정말 찍소리도 하지 못했고 머리가 멍해서 뭘 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때 다른 선생님들이 나서면서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고 두둔했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보고 있던 것도 죄죠? 이게 그 죄를 씻는 길이고요. 아빠 그만해 제발. 학생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 술을 마셔? 이 썩은 정신머리 아주 싹 다 뜯어주마. 전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일은 친구들에게 전해들었죠. 아버지는 그곳에 있던 학부모들에게 알아서 잘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 뒤에 제 친구들도 한 대씩 때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선생님을 때린 친구는 더 많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학교 자퇴해서 떠돌아다니는 거 눈에 보이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답니다. 근데 웃긴 건 그걸 몹시 만족했는지 선생님들이 징계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학부모들 누구도 자기 아들을 때린 걸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 교육에 매를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아버지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제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너 나 싫어한다고 안 했어? 엄마 죽였다고. 나 미워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나랑 똑같이 살고 싶어서 안달을 하냐? 조폭되고 싶어? 그럼 내가 이참에 어디 소개라도 해줄까? 내 아들이라고 하면 2팔 벌려서 환영해 줄 사람 많아. 필요 없어. 아빠처럼 안 살아. 그리고 나 엄마 닮았어. 그래. 그래도 너 이딴 식으로 살면 학교 다닐 필요도 없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조직 들어가면 학벌로 사람 나누진 않거든. 오로지 힘, 그거지. 언제든 말해. 내 뒤를 이어서 조직 생활하는 거 아빤 찬성이니. 그때 저는 제 반항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에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는 게 반항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결국 아버지 말처럼 그 길은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어차피 그 일 때문에 저와 어울리던 친구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학생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으니까요. 제 목표는 오로지 성공해서 그 인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어쨌든 그 방법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머리가 좋진 않아서 재수까지 하긴 했지만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고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독립을 하게 된 거였죠. 물론 입학 후에도 장학금 받으려고 밤새 공부하고 과외를 몇 개나 하면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군대에 있을 때가 가장 속이 편했죠. 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아버진 변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중학교 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담배를 끊었었어요. 그런데 이 군대라는 곳이 특성상 흡연자들이 좀 더 편했습니다. 이 학연 지연보다 흡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해서 그때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휴가 때 들키게 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성인이 되었으니 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담배 내놔, 당장. 아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그래? 정작 아빠는 술, 담배 다 하잖아.
나도 성인이고 이건 기호식품이야. 그래서 앉아. 내가 힘을 써야 줄래. 아, 왜? 또 때리게? 아, 그래, 때리라고. 아버진 진짜 또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빼앗아서 제 입에 몽땅 물리고 불까지 붙였고요. 결국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은 그날 일로 저는 담배라면 아예 피울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대신 아버지와의 사이는 더 나빠지기만 했죠.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저는 아버지와는 아예 연락조차 안 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결혼을 한 뒤에는 단 한 번도 보러 간 적이 없었고요. 고아였던 아내는 계속 신경을 썼죠. 아버님, 그래도 한 번은 뵙는 게 좋지 않아? 명절에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 됐어, 신경 꺼. 나한테 그런 짓 할 때 이 정도는 예상했어야지. 여보, 물론 이야기 들어보면 확실히 좀 심하긴 해. 그래도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술도 담배도 학교 폭력도 방법이 좀 틀렸을 뿐이지 난 이해는 되거든. 당신도 겪어보면 그런 말 안 나와.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다 큰 성인을 그렇게 때려? 미치지 않고서야. 요즘 세상이었으면 그거 학대야. 기절할 정도로 맞았다니까?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악몽을 꾸고.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겠지.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난 부모님이 없어서.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죄송할 거 하나 없어. 내가 죽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할 인간이야. 우리 엄마 죽었을 때도 그랬으니까. 애초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가깝게 지내도 당신한테 좋을 거 없고. 결혼하고 3년 동안 우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서 경력을 쌓은 뒤에 대기업으로 이직까지 성공했죠. 그리고 아내 역시도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승진해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요. 모은 돈으로 이사도 했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나름 저축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완벽하기만 했던 결혼 생활에 적신호가 켜졌던 겁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아침에 목욕을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통에서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할 물건을 보고야 말았죠. 여보, 이거 뭐야? 당신 임신했어? 임신 테스트기가 왜 우리 집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어? 이게 뭐냐고. 더구나 이 표시는 임신 맞잖아. 아내는 곤란한 표정으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게 사실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거든. 진짜야?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피임 확실하게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여보,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 이 피임이라는 게 100%가 어딨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고 고작 3일 전에 알게 된 거야. 병원도 어제 다녀왔고. 하지만 이건 약속이랑 다르잖아. 약속이라니? 아예 안 가지기로 했던 약속 말이야. 그럼 지우라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꼭 해야 해? 저는 몹시 당황했죠. 아니, 내 말은 결혼 전에 분명 아이는 가지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잖아. 알아. 나도 몇 번이나 들어서 안다고. 당신이 그렇게 자라면서 불행했으니까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고. 부모한테 사랑 한 번 못 받고 자랐는데 좋은 아빠가 될 자신도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그래, 나도 다 안다고. 그래도 어쩔 거야? 우리 애가 생긴 건데? 여보. 나 이제 내후년이면 40이야. 어쩜 우리한테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고. 근데 어쩜 당신은 온전히 당신 생각만 해? 그리고 당신만 불행했어? 난 더 불행했어. 난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였다고. 부모? 당신이 말하는 그 부모가 날 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내 앞에서 내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도 내 부모처럼 그렇게 애를 버리라고?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데. 나 이 아이 낳을 거야. 만약 당신이 끝까지 싫다고 하면 이혼하든가. 여보. 처음부터 좋은 부모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애초에 부모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도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진 않잖아.
당신이 받고 싶다고 생각한 관심, 사랑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적어도 노력은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울먹이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나 노력해볼게. 좋은 부모 한번 돼볼게. 솔직히 막막하긴 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는 아이를 낳는 게 두려웠어요.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쁜 감정은 전혀 없었죠. 때문에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을 때도 아내처럼 마냥 웃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러오는 아내의 배만큼 제 어깨는 무거워졌고 더 초조해지기만 하더군요.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하루는 회사에 출근하고도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죠. 두통약으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반차를 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손에는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과일과 음식을 싸서 들어갔죠. 헌데 현관에 들어서니 아내가 사색이 되어 서 있더군요. 여보, 왜 그래? 혹시 진통아? 아직 출산일도 한참인데.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왜, 배가 뭉쳤어? 어제 새벽에도 아파하더니 또 그래? 아니야, 진정해. 그런 게 아니라 여보, 지금 집에 당신 어머님이라는 분이 오셨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엄마 죽었는데. 당신도 알잖아. 그니까, 근데 아니래. 어릴 때 찍은 당신 사진이라면서 보여주시고 지금 안방에...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낯선 남자와 함께 한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고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다 말고 저를 봤죠. 순간 저는 제가 들고 있던 음식과 과일을 바닥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맞아? 민우야, 아니 내 새끼,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 아니 엄마가 어떻게 살아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전보다 야위고 나이는 들었지만 확실히 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일어나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죠. 그리고는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만져보고 또 만지더니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 죽었다고 하디? 아니야, 엄마 쫓겨났어. 그 인간 어떤 인간인지 너도 잘 알잖아. 폭력적이고 전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깡패 아니니? 나 죽인다고 사람까지 보내서 엄마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이렇게 오랜 시간...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너 가만 안 둔다고 협박까지 했어.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야? 그래. 이젠 그 인간도 늙고 힘없을 테니 돌아온 거야. 뭘 더 어쩌겠어.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니 경찰도 보호해 줄 거고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번엔 너 옆에서 지켜줄 거라고. 미안하다. 엄마 없이 얼마나 힘들었어, 어? 엄마, 진짜로 보고 싶었어. 우리들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진정이 된 후에나 낯선 남자가 누군지 소개를 받게 됐죠. 어머니는 바로 얼마 전에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저씨는 건실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랑 떨어져 있던 시간이 얼마나 많니? 그래서 우리 둘 이 근처에 집 구하기로 했어. 너랑 가까이 살면서 예전에 못한 엄마 노릇 제대로 좀 하고 싶어서. 보니까 며느리도 임신을 했던데 나중에 태어나면 내가 또 돌봐줄 수도 있고. 어떠니? 그야 그럼 너무 좋지. 다행이다. 이제 엄만 죽어도 소원이 없어. 아저씨 덕분에 너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너 살아가면서 엄마가 이런저런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됐잖아. 안 줘도 돼. 나 지금은 진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언제든 말해. 엄마는 예전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도 이 아저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전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셨고 그 뒤에 개인 사업해서 크게 성공했거든. 아, 그래? 그럼 이사는 확실히 정해진 거야? 언제? 그렇지 뭐. 계약 기간이 남아서 그게 문제지.
그래서 아저씨가 자꾸 호텔로 가서 지내자는 거 내가 싫다고 했어. 너랑 이렇게 만났으니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도 되지? 이 가족이라는 게 같이 밥도 먹고 한 지붕 밑에 살아야 정이 들지. 안 그럼 남보다 못한 게 가족이다. 너도 그건 너희 아빠 때문에 알잖니? 근데 혹시 너 아빠랑 연락하고 사니? 아니, 절연한 지 좀 됐어. 근데 여기서 지내는 건 아내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해. 엄마는 몰라도 아저씨는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지? 다행히 아내도 흔쾌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오히려 사람 북적북적한 게 훨씬 좋다고 했고 출산 예정일도 한 달 정도 남을 때라 사람이 있는 게 안심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정말 저를 많이 그리워하셨는지 집안일도 자처하셨습니다. 이전에 해준 된장찌개와 제가 좋아했던 반찬들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주시기까지 했죠.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짓누르고 있던 책임감에서 약간은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의지할 가족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달라진 저를 보고 좋아했죠. 출산일 다가오니까 당신 표정이 계속 안 좋았는데 요즘엔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내가? 그야 긴장되니까. 지금이라도 어머님 사랑 많이 받아. 그럼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이건 우리 아이한테도 좋은 일 같아. 어머님도 너무 좋고 또 새아버님? 어쨌든 두 분 다 좋은 분 같아서. 그래? 그렇다면 좀 다행이고. 정말 잘 됐어, 그치? 응, 나도 덕분에 집에서 편하고 좋아. 근데 흡연은 좀 밖에 나가서 하시면 좋을 텐데.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가 봐. 그 아저씨한테 잘 말씀드려볼게. 모든 게 좋았지만 몇 가지 불편한 건 있었습니다. 일단 어머니와 아저씨 모두 술을 즐겨 하셨다는 거였죠. 늦은 시간까지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흡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담배 냄새에 일어날 정도였거든요. 제가 아저씨에게 몇 번이나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술만 먹으면 어김없이 방에서 뻐끔거리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말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딱히 제지도 하지 않으셨고요. 나이가 있어서 그래. 나이 많은 사람 바꾸기 어디 쉽니? 예전엔 다들 방에서 그냥 피웠어. 너희 아빠도 그랬고. 그러니까 너도 어느 정도만 이해해줘. 응? 나야 이해하지. 근데 안 사람이 임신 중이잖아. 그리고 적당히 피우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피우면 3대, 4대 이렇게 피우니까. 여기가 창문이 크고 환기가 잘 되는 편이라 이 정도지만 이러다 진짜 민원 들어와. 알았어, 아들. 내가 이참에 아주 따끔하게 말을 해볼게. 하지만 역시나 그날 새벽에도 담배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절 잡고 이러더군요. 그냥 참아. 그래도 당신 건강 때문에도 이건 아니지. 그저 이제까지 계속 참았고. 오래 안 있으실 거잖아. 아이 태어나면 이렇게 같이 있는 순간도 얼마 없을 건데. 이런 일로 얼굴 붉힐 필요 없고 괜찮아. 오로지 저를 위해 불편함까지 감수해주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의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해졌죠. 딱 꼬집어서 말하긴 애매한데 자꾸만 나가서 늦게 들어오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횟수가 많아졌던 겁니다. 혹시 아저씨나 저희 어머니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가 싶어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진지하게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너 애 가지기 싫어했다는 말이 사실이니? 선주가 그런 말을 해? 그 초반에 새아가가 그러더구나. 원래 결혼 전에 아이 낳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애가 생긴 거라고. 그럼 피임도 했지? 저는 좀 당황해서 웃었죠. 무슨 그런 소리를... 왜? 너희 부부관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피임을 했는데 애가 들어선 거냐 묻는 거야. 뭐 그렇지. 근데 세상에 100% 피임은 없잖아. 그러니 뭐 어쩌다가 생겼겠지. 얘가 넌 순진한 거니?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왜 물어볼 것 같아?
왜? 뭔데? 너 회사 가고 없으면 며느리가 자꾸만 밖으로 나가. 너도 알지? 너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거. 그 만삭을 해서 귀엽고 여길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가 봤다. 엄마! 왜? 그러는 게 싫어? 그래도 그건 좀 아니잖아. 어머닌 제 등짝을 때렸습니다.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너도 다 기억하잖아. 너희 아빠 그 덩치에 문신으로 온몸을 휘두르고 있어도 엄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뒤 좀 밟았어. 그게 내 아들을 위한 거면 뭔들 못하겠니? 근데 내가 뭘 봤는지 알아? 뭔데? 선주 그 아이 다른 남자랑 있더라. 그 전에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나 친구겠지. 오해했을 거야. 엄마가 멍청이야? 엄마 못 배웠다고 무시해? 회사 동료나 친구가 배에 손 올리고 귀를 가져다 대고 뽀뽀하고 난리를 치겠니? 그건 누가 봐도 애 아빠나 할 짓이야.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내색까지 않고 대꾸했어요. 설마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선주랑 알고 지낸 세월만 몇 년인 줄 알아? 세월? 그러는 난 너희 아빠 처음부터 싫어했을까? 군대까지 기다리면서 오로지 그 사람만 보고 살았었어. 하지만 돌아서면 남보다 못한 게 님이야. 근데 뭘 믿고? 애초에 네 아이가 확실해? 넌 피임도 확실하게 했고 아이 계획 없다고 목까지 박았는데 덜컥 그것도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40 다 돼서 애를 가졌다는 게 말이 되니?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남자들은 여자가 임신하는 순간 아빠가 될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 여자들이 모성애가 있다면 남자들은 부성애가 있고. 너 지금 그런 거 있어? 막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게 있냐고. 그건 나는 준비도 되지 않았고. 봐,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내 자식이면 절대로 그게 안 돼.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무조건이라는 게 어딨어. 너희 아빠도 깡패지만 너한테 집착한 거 봐라. 본능이야. 피가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나한테 너 빼앗으려고 그렇게 발악했던 게 네 아빠야. 근데 넌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가슴이 무겁기만 한 거잖아. 걔 민우 네 아이 아니야. 뻐꾸기 새끼를 품었으니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의심해봐. 엄마 말 못 믿겠으면 너도 뒷조사라도 해보라고. 아님 요즘에 유전자 검사인지 그런 거 할 수 있잖니. 해봐. 무조건 해. 엄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주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변하니? 상황이 변하는 거지? 한 명은 애 낳고 싶다고 하고 한 명은 아이 가지기 싫다는 사람이 둘이 결혼했어. 나이는 점점 차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지. 그럼 한쪽이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할 가능성이 없을까? 뒤를 밟아봐. 그놈 집에 들락거리는 거 볼 테니까. 그날 저는 잠도 못 자고 고민을 몇 시간이나 했습니다. 확실히 아내의 행동은 점점 수상해졌고 식사를 할 때도 말수가 거의 없었죠. 거기에 더해 피임은 확실히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파혼까지 갈 정도로 저와 의견이 갈렸던 아내였기에 혹시나 진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온 것은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결국 저는 어머니 말처럼 집을 나가는 아내의 뒤를 밟았죠. 그런데 아내가 주변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한 남자가 태연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봤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저는 더 기다렸다가 나가는 아내의 앞을 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누구야? 그놈이 애 아빠야? 그 자식 뭐냐고 물었어?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설마 오빠랑 날 의심하는 거야? 오빠? 그럼 이 상황에 의심 안 해?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데? 우리 엄마도 봤다고 하더라. 남자랑 같이 있는 모습 뽀뽀까지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뭐? 지금 그걸 믿는 거야? 내가 오빠랑 뽀뽀를 왜 해? 나 그냥 여기서 쉬고 있었던 거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알지만 나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는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챙겨줬던 정말 친오빠 같은 사람이고. 친오빠? 와, 난 그 친오빠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우리 결혼식도 왔었잖아. 정 의심되면 물어봐. 결혼식은 전 애인들도 참석하기도 해. 그리고 내가 물으면 대답은 해줄까?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이 상황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쉬어? 굳이 멀쩡한 집을 두고 밖에서 쉬다가 간다? 지금 나더러 믿으라고? 지나가는 사람 찾고 물어봐. 만삭의 아내가 외간 남자 집에서 쉰다는데 그게 정상인지. 아내는 순간 표정이 확 굳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의심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뭐? 애 태어나는 날짜 얼마 안 남았으니 도망치고 싶은 거 아니냐고 물었어. 그런 거면 그냥 꺼져. 내가 양육비고 뭐고 청구 안 할 테니까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여보, 아니 선주야. 내가 왜 멀쩡한 집을 두고 밖에 나와서 있었는데? 당신 어머님이랑 새아버지 때문이었어. 알아? 나더러 아들이랑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으니 잠깐이라도 나가 있어달라고. 당신 들어오는 시간보다 조금만 더 늦게 들어와달라고 부탁해서 그랬다고. 가뜩이나 몸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일부러 나와줬더니 남자랑 뭐 어쩌고 어째? 그럼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말이야? 그래. 나 여기 있는 거 어머님도 아셔. 오빠 집을 택했던 것도 다른 친구들은 퇴근 시간이 6시, 7시 이러니까 여기로 한 거였어. 오빠는 가게 일하고 있어서 늦게 퇴근하니까. 그리고 오빠 이미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여기서 같이 살고 있고 언니도 내 사정 다 알고 있으라고 해줬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더러운 상상하지 말라는 뜻이야. 아까 남자만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난 솔직히 지금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싫으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남자 아이길 바라는 마음 잘 알았고 내 뒤까지 밟고 와서 따지는 걸 보니까 당신 밑에서 자식 못 키우겠다 싶네. 더는 그 더러운 소리 내 아이한테 들려주기 싫으니까 내가 갈게. 아내는 그대로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아내가 말한 게 진짠지 되물었고요. 하지만 아니라고 하셨죠. 아이 우리가 굳이 왜 나가라고 하겠니? 그것도 남자 집에. 그걸 말이라고 해? 오히려 만삭이니 몸 조심하게 그만 좀 나가 있으라고 했었어. 아이 그러다가 길에서 진통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아이 아무리 핑계댈 게 없다지만 해도 너무하지. 어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이 그럼 아니지. 오죽하면 내가 뒤를 밟았겠어? 남자 집에 있다가 너한테 들키니 아무 말이나 했겠지. 아이 너도 알잖니. 애초에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이야. 아이 그렇게 화내고 집을 나간 것만 봐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런 거야. 아우 속상해. 왜 하필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한테 걸려서. 엄마 없이 자란 것도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어머니 곁에 있던 아저씨는 그런 어머니를 달랬죠. 걱정 마. 내가 우리 민우는 잘 지켜줄 테니. 추후에 내 사업도 물려주고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텐데 뭐가 걱정이야. 결혼은 언젠가 또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하면 되는 거고. 아이 정말요? 아이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우린 너무 좋죠. 갑자기 두 분은 사업을 제게 어떻게 물려줄 건지, 재산을 얼마나 증여할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중간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을 주고 사업을 물려받는다니? 민우야, 내가 새아빠긴 하지만 진즉에 널 아들로 생각했어. 그래서 난 너한테 내 모든 재산을 줄 생각이야. 솔직히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그게 몇 푼이나 되니? 나도 대기업 출신이긴 하지만 사람을 부품 취급하는 그런 회사 오래 다녀봤자 건강만 나빠지지. 나 따라다니면서 투자도 배우고 사업도 시작해서 크게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해. 자고로 남자는 그래야지. 어머닌 곁에서 너무 잘됐다면서 콧소리를 내며 말하더군요. 이게 남자다운 거지. 얼마나 시원시원하니. 너희 친아빠는 폰만 잡을 줄 알지 실속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잖아. 이런 남자가 진국이야. 그러니 너도 아저씨 소리 그만하고 아빠라고 해. 그런데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고 아버지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중학교 시절이 떠올라 저는 몸을 숙였고 어머니도 비명을 질렀죠.
도대체 어떻게 여길 알았냐며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는데 커다란 덩치 사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제 아내가 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내를 보고 벼락처럼 소리를 질렀죠. 너구나. 너야. 네가 저 인간 불렀어? 다른 남자아이를 가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집안을 들쑤시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래서 부모 없이 천지구분 못하는 것은 식구를 들이면 안 되는 건데. 당장 나가. 내 아들 곁에서 이참에 딱 떨어져 나가라고. 아버진 그런 어머니를 노려보더니 아주 낮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입 안 다물어?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그리고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제 우리 아들 성인이야. 나랑 살겠다고 했잖아. 내 아들이고. 당신 이러는 거 요즘 세상엔 큰 죄야. 경찰 부를까? 그래, 그럼 불러. 경찰 도착하기 전에 아주 싹 다 죽여버릴라니까. 당신 이럴 자격 없어. 내 아들이야. 정신 차려. 당신도 알잖아. 민우가 진짜 누구 아들인지. 그 입 안 다물어? 왜? 이제 뭐? 그렇게 잘 키우겠다고 하더니 다 늙어서 버려진 주제 뭘 잘했다고 끼어들어와? 친부모는 우리야. 당신이 아니라. 민우 당신 아들 아니라고?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숨 쉬는 법도 까먹고 굳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어머니의 입을 막았죠. 내가 그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고 했지. 민우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물어뜯더니 꽥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고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친부야. 당신이 낄 자리 여기 없어. 어떻게 보면 당신은 외부인이라고. 왜?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혹시나 못 떨어질 게 없을까 해서 그래? 이번엔 절대 예전처럼 그냥은 못 물러나. 우리 아들 우리가 키울 거야. 아주 미쳤군. 내가 당신 같은 줄 알아? 못 떨어질 게 없는지 보러 온 게 당신이겠지. 그러니 멀쩡한 내 며느리한테 바람 피운다 그런 헛소리로 이간질이나 하고 있었을 거고. 내가 당신이란 여자를 하루 이틀 봐? 얼른 내 아들한테서 썩 꺼져. 이 집에서 안 나가면 나 오늘 너희 진짜 다 죽이고 교도소 들어가면 그뿐이니까. 죽여! 나 당신 하나도 안 무서워. 쿵쿵 소리를 내며 다가간 아버지는 가장 먼저 새아버지의 멱살부터 잡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들어 올려지자마자 새아버지는 덜덜 다리를 떨더니 오줌을 지렸죠. 너 요즘에도 사업한다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다녀? 투자해라 뭐하라 그러고 그 돈으로 도박하고. 이 꽉 깨물어라. 예전에 앞니 다 털었으니까 이번엔 어금니까지 완전 뽑아줄게. 살려줘요. 때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 할게. 안 한다고. 내 아들한테 돈 이야기 꺼내서 뭐 가져간 거 있어? 아니요. 아직 말도 안 했어요. 진짜예요. 이에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온몸으로 맞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마! 이 사람 건들지 말라고! 근데 바로 그때를 틈타서 새아버지는 엉덩이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맨발로 도망까지 쳤습니다. 그걸 본 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제게 와서 이러더군요. 넌 엄마 안 버릴 거지? 그렇지? 너도 저 인간 싫어하잖아. 저런 양아칠 건다 같은 인간보다는 그래도 대기업 다녔던 사람이 나아. 다시 오라고 하면 올 거야. 말도 싹싹하게 잘하고 배운 사람이고 또박도 다 고쳤어. 네 머리도 다 친아빠 닮아서 좋은 거야. 어때? 좋지? 전 그런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며 물었죠. 뻐꾸기알 그게 엄마였어? 그래?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말 한 거야? 그건 아빠가 말해주마. 그래, 어차피 들킨 건 말은 해야겠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군대를 들어갔을 때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출산 일자가 전혀 맞지 않았다고 해요. 즉, 아버지가 훈련소에 입소한 당시에 임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도 당시에 나이가 어렸기에 그런 걸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키웠다고 했죠. 조직 생활은 그때 청산을 한 거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인간이 친부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건 한참 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겨울 저와 어머니를 내쫓아버렸던 그때 말이죠.
생각 같아서는 둘 다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했다. 근데 막상 민훈이가 너무 걱정되더라고. 이 생부라는 놈은 대기업을 다닌 건 맞지만 도박 중독으로 잘렸고 너희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저 인간들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니 벽지를 온통 들었고 술병이 굴러다니는 꼴을 보니 차라리 널 내가 키우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혼하면서 내가 저 여자랑 그 인간한테 돈까지 쥐어줬고. 돈? 그래. 근데 뻔뻔하게 이제 와서 널 찾고 너한테 사기까지 치려고 시동 걸고 있었겠지. 이때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때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떠난 거야. 아니, 돈을 준 것도 날 때려서. 정말이야. 일종의 합의금이었지. 거기에 널 포기한다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 아버진 말없이 제게 각서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를 포기한다는 내용, 훗날에 찾아오지도 않겠다는 내용이 다 포함돼 있었고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그걸 보고 있는 걸 보더니 어머니는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지로 찍은 거야. 난 그 돈 받은 적도 없어. 정말이야. 너희 아빠 성격을 몰라?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는 혼란스러웠어요. 확실히 어머니 말처럼 아버지 성격에 억지로 지장을 찍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기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빌어먹을 사기꾼 놈이 오줌까지 지린 건 마저 봐서지만 너희 엄마는 내가 여자를 안 때린다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 민우, 너도 기억을 떠올려봐라. 너희 엄마를 내가 손댄 적이 있었니? 그 각서를 억지로 찍었으면 이혼하겠다고 몇 년을 그렇게 싸웠겠냐고. 그땐 널 가지고 돈 흥정을 계속해서 그런 거야. 저 여자 자기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저러는 거다. 정말 나한테 맞아 봤으면 저렇게 못 나오지 아니냐? 그거야 그렇지. 어머니는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해지자 바로 자세를 낮춰서 제 앞에 엎드렸죠. 아들, 그래,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 하지만 엄마잖아. 엄마는 네 친엄마야. 저 인간은 너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깡패고. 엄마도 오죽하면 그랬겠니? 네가 다른 남자아이인데 애초에 저 인간이랑 왜 더 살고 싶었겠어? 엄마는 다 널 위해서 그랬어. 정말이야.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똑바로 말해. 선주가 남자 만난다고 한 거 거짓말이지? 이것까지 거짓말하면 나 엄마 안 봐. 나 바로 그 집에 가서 알아볼 거야.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근데 엄마 말이 틀리면 완전 끝이야. 돈이고 뭐고 안 준다고. 어머닌 제 말에 눈을 굴리다가 결국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단순히 고아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이도 원하지 않는다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나섰다는 식으로 둘러댔죠. 하지만 보나마나 제가 이혼을 하길 원했던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혼자여야만 사기를 치든 돈을 빼돌리든 편했을 테니까요. 이에 아버진 분노했습니다. 진짜로 어머니를 때릴 것처럼 멱살을 잡고 한쪽 손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살려줘. 민우야, 엄마 진짜 죽어. 그만해. 저는 그 사이를 막아섰죠. 그러자 아버진 낮게 경고했습니다. 비켜. 이 여잔 이렇게 해야 끝나. 아빠 그만해. 나 이제 어린아이 아니야. 너 진짜. 됐다고 그만하라고. 제 말에 아버진 뒤로 돌아섰고 어머닌 기뻐하며 박수까지 쳤죠. 역시 내 아들이야. 엄마를 이렇게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엄마랑 앞으로 오래오래. 아니, 그럴 일 없어. 내 진짜 엄마는 이미 죽은 지 오래야. 그러니까 내 집에서 분탕질 그만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아빠를 막은 건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를 지키기 위해서니까. 민우야. 내 이름 부르지 마. 앞으로 우리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고. 안 돼. 엄마 사실은 그 빚이 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도박을 좀 하면서 사채를 끌어 쓴 거라서 민우 네가 안 도와주면 엄마 진짜 죽어. 아깐 돈 준다며. 그래. 죽으면 말해. 조의금 두둑하게 넣어줄 테니까. 됐지? 어머니는 울며불며 자신을 봐달라고 난리가 났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아버지의 신발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슬리퍼의 양쪽이 뒤바뀌어 있더군요. 전 그런 아버지의 발에서 슬리퍼를 뺏고 현관에 가지런히 뒀죠. 아내에게도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고 어머니와 그 남자의 짐을 대충 싸서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윽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으며 집 밖을 나갔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도 고개를 숙였죠. 아빠 미안해. 내가 정말 오해했었어. 난 그런 줄 몰랐어. 아빠가 날 지키려고 한 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아빠 탓만 하고 살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 그래 이해한다 민우야. 나도 잘한 거 없고 그 때리면서 키우는 게 안 좋다는 거 알면서. 아빠. 누가 봐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런 아들을 키워줬고 혹여나 친부모처럼 자랄까봐 술, 담배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다는 것도 알게 됐으니까요.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전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야위고 약해진 것 같은 모습에 마음이 쓰리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대로 명치를 한 대 맞아야 했죠. 아빠? 대충 그냥 넘어갈 생각인 모양인데 난 그냥 이렇게는 못 넘어가겠는데. 감히 자기 새끼를 가진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의심을 해? 아빠, 우리 좀 감동적으로. 감동은 나중에 하고 넌 내 며느리랑 손녀모까지 맞는 거다. 알았지? 그날 저는 아버지에게 명치 2대 그리고 아내에게 등짝 2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감동이고 뭐고 그런 건 전혀 없는 제 회였고요. 어쨌든 그러고 몇 시간 뒤에 아내가 갑작스런 진통을 느껴서 산부인과로 향했고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저희 딸이 태어났죠.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진 출산이라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지만 막상 간호사 품에 안겨서 나온 쪼글쪼글한 공주님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너도 저랬다.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근데 그게 너무 약해서 보호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 그게 아빠다. 아빠가 뭐 별거냐. 서투르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키웠는데 너라고 못할까? 넌 더 잘할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래야지. 안 그럼 난 너 또 팰 거야. 내 손녀를 지켜야겠다 방금 다짐했거든. 내 손은 약손이야. 너도 사람 만들었는데 아빠라고 못 만들까? 아빠 좀. 그 일이 있고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건 이거죠. 아이를 키우는 건 50%는 사랑이고 50%는 체력이라는 걸. 솔직히 1년 동안은 정말 눈알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쉬는 것도 마음처럼 쉴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구원자가 되어준 것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기저귀 가는 것부터 아이 재우는 건 아내보다 한 수 위였죠. 그래서 아내는 그런 아버지를 더 따랐고 저와도 부쩍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여전히 우락부락한 몸에 문신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저희 딸을 보는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죠. 거기에 더해서 입에선 호로록 후루룩 올룰룰룰 희한한 소리도 내더군요. 아내는 그걸 보면서 제 옆구리를 툭툭 쳤죠. 봐, 당신은 이러고도 사랑 안 받고 자랐다고 할 수 있어? 딱 보면 몰라? 당신도 저렇게 키우셨을걸? 아주 복에 겨워서 요강에 똥을 싼 거지? 그러게, 나 잘 자랐던 것 같네. 네, 이제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억엔 없지만 저도 아버지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걸 말이죠. 물론 아직 저는 그런 아버지에 비해 좋은 아빠라고 하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 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이 키우면서 우리 식구 다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모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